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복희입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자신의 이름에 들어있는 복이라는 글자와 고아원 이름인 희망보육원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서 지어주신 이름이지요. 박이라는 성은 김, 이, 박, 최를 돌아가면서 붙이는데 제 차례가 박씨 차례여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다음에 들어온 아이는 최희복이라는 이름을 받았지요. 원장님은 나름대로 복 많고 희망찬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셨겠지만 저의 모든 인생은 박복, 그냥 박복이었습니다. 보통 초년에 고생하면 중년이나 말년에는 고생을 덜 한다고 하던데 저는 초년 고생이 2배 되어 중년 고생이 되고 아직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게 또 2배, 3배 되어 노년 고생이 되는 그런 삶을 살 것 같더라고요. 일단 초년은 당연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아원이라서 힘든 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삶을 살아보았으면 모를까. 처음 기억부터 이곳이 저의 모든 삶이었으니 사실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없었지요. 제가 힘든 건 학교에 들어가서 고아원의 다른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임에도 어쩜 그렇게 부모의 손이 닿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걸까요? 처음에는 다 같이 우르르 놀다가도 어느새 저는 외톨이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혹시 옷이 이상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말실수를 하나 싶어서 괜시리 옷도 가장 예쁘고 고운 것을 골라 입어보고 선생님들을 졸라서 문구도 최신 유행하는 걸로 하나씩 사봐도 이상하게 새 학기가 시작되고 몇 주 지나면 늘 혼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게 알게 모르게 몸 전체에서 어떤 기운이 흐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교 안에서 저와 같은 혹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보이고 느껴졌으니까요. 지연 언니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늘 혼자 교실에서 밥을 먹고 남는 시간이 무료해서 나가 있곤 했던 학교 건물 뒤쪽 사육장 언저리에는 늘 2부류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지요. 한 그룹은 저처럼 어디 가야 할지 몰라 숨듯이 스며드는 아이들이고 한 그룹은 선생님 몰래 나쁜 짓을 해볼까 해서 모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둘 다 긍정적인 그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희한하게 거기 모인 아이들은 서로를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각자 말 못할 상처나 아픔이 있다고 암묵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그 학교 건물 뒤쪽은 점심시간마다 희한하게 조합되지 않은 아이들이 모여 어우러지는 기묘한 광경이 벌어지고는 했지요. 그 속에서도 저는 유난히 구석을 찾아다니며 콕 박혀 벽에 기대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제 눈에 저보다 서너 살 많은 것 같은 언니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몹시 말라서 기운이 없어 보이던 그 언니는 사시사철 얇은 블라우스 같은 걸 입고 오들오들 떠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여름에도 그 언니는 더운 게 아니라 추워 보였다니까요. 게다가 목덜미나 팔목 같은데 가끔 멍자국도 보이고 손목 같은 곳에 때로는 피딱지가 얹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언니도 분명 저를 알고 봤겠지만 그곳에 모인 아이들의 암묵적인 특징은 밖에서도 서로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는 척 한번 하지 않고 1년, 2년이 지났고 어느새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지요. 묘하게 졸업하던 그날까지도 저보다 몇 년 더 앞서 졸업했을 그 언니가 가끔 떠오르기는 했습니다.
말이라도 걸어볼 걸, 같이 점심이라도 먹자고 해볼 걸이라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딱 중학교를 갔는데 글쎄 거기에 그 언니가 있더라고요. 어김없이 학교 뒤쪽에서 만났고요. 속으로 참 반가웠고 그 언니 눈에도 언뜻 반가움이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역시나 서로 말을 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 가슴 한켠에 위안은 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 친숙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몇 년 만에 만난 언니는 더 마르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몸에 멍도 여전했고 얼굴에도 피딱지가 좀 보이는 것이 뭔가 더 심하게 고통받는 것 같았지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름도 모르다가 어느 여름날 학교 뒤편에 여느 때처럼 앉아있던 중에 그 언니가 쓰러지는 것을 제가 양호실로 옮기면서 그제야 이름을 알았습니다. 성도 모르고 그냥 양호 선생님이 지연아, 지연아 하면서 이름 부르는 걸 듣고서야 이름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태어나서 가장 큰 용기를 내어 학교 뒤편에 여전히 전날처럼 앉아있던 그 언니에게 다가가 말없이 빵 하나, 우유 하나, 그리고 초콜릿 하나와 힘내세요 지연 언니라고 쓴 쪽지 하나를 건네고 꼬리에 불붙은 강아지 마냥 교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다음날 혹시나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으려나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건물 뒤로 가보았지만 그 이후로는 언니를 다신 볼 수 없었죠.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저의 사춘기적 감성과 주변 상황에서 오는 비관적인 태도가 극대화되었던 것이 말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정을 주거나 관심을 갖는 것은 다 사라진다는 이상한 마음을 먹기 시작해서 그래서 부모도 날 버렸다. 결국 난 모두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널뛰는 청소년 호르몬이 아주 부정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제 중고등학교 시절이 암울했겠어요. 당연히 친구 하나 없고 제 곁에 오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아원 내에서도 골칫덩이로 취급받기 시작했고요. 그럴수록 점점 더 저는 세상에 대한 화만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잠을 자면 꿈을 하나씩 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찌개를 끓여 식탁에 올려두면 아빠가 한 숟갈 떠서 드시면서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하고 거기에 있는 건더기를 건져 제 밥그릇 위에 놓아주며 맛있으니 먹어보라고 권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일어나면 저는 늘 이불을 입에 물고 펑펑 울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을 상상으로 꿈꾸니 그게 행복한 장면인데도 그저 슬프기만 하더라고요. 그 꿈을 계속 꾸게 되면서 저는 점점 화와 분노, 짜증 대신 비관과 슬픔, 자학과 자책으로 시들시들 말라가는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고아원 선생님들은 걱정을 하셨지만 제게는 그 걱정도 다 가식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한편 나를 정말 사랑해줄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의문만 키워갔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아원을 나와 자취를 시작하면서 대학 대신 선택한 작은 회사에서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보며 따뜻한 눈으로 웃는다는 걸 느끼게 해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좋게 말하면 유하고 순한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무르고 힘없는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힘들어했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허허 웃으며 넘기는 모습이 뾰족한 청소년기를 보냈던 제게는 훌륭하고 멋진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어딘지 선비 같기도 하고 그때 시선으로는 어른스럽고 듬직해 보이기도 했지요. 물론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서
그건 어른스럽고 듬직한 게 아니라 그냥 뭔가를 돌파할 힘이 없어서 무기력한 거라는 걸 깨닫기는 했지만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고 부모, 형제 없다는 것을 알고도 놀라거나 안쓰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은 사실 남편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의 구애로 첫 연애를 시작하고 3개월쯤 되었을 무렵의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얘기를 처음 만나자마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사귀고 있는 입장에서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왠지 그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한없이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3개월 정도 만난 그 즈음이 추석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추석 때 본가에 가느냐, 부모님 어디 사시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기다가 이거는 이렇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딱 붙들어다 앉혀놓고 천천히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기 할 얘기가 있어. 뭔데? 뭔데 이렇게 심각하게 뜸을 들여? 사실 나 부모님이 안 계셔.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실지 나도 잘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기억하는 모든 순간은 고아원에서부터야. 그 고아원에서 이름도 지어주셨고, 거기서 학교 다니고 계속 살았어. 100일 좀 넘었을 때 고아원 앞에 있는 아기 상자에 들어있던 걸 발견하셨대.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가 내 본가기는 한데, 그렇다고 명절 때마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럴 곳은 아니고, 그냥 가끔 거기 원장님이랑 선생님들이랑 서로 연락은 해. 어쨌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본가의 개념은 아니니까. 아, 그랬구나. 몰랐네. 하긴 나한테 말을 할 기회도 없긴 했겠다. 그래, 알았어. 그럼 앞으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게. 네, 정말로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3개월을 연애하는 동안 정말로 남편은 단 한 번도 저한테 고아원 생활이 어땠냐, 혹시 친부모가 보고 싶지 않냐,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냐, 그런 거를 한 번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자기 집안 얘기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저에게 상처를 줄까봐 조심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만나면서 보니까 그냥 가족 얘기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저한테 가족 얘기 물어보는 거 안 좋아하니까 이 사람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3년 3개월 연애를 하고 서로 이제 결혼을 할까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자니 아무래도 이 사람 가족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당신은 왜 한 번도 나한테 가족 얘기를 하지 않아? 그랬더니 순간 남편의 얼굴이 몹시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이러는 겁니다. 너는 가족이 없어서 가족 얘기를 하지 않은 거지만 나는 사실 가족이 있어도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랬어.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이면 가족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거지. 가족인데 가족 같지 않다는 건 무슨 얘기지? 우리 아버진 집 나가신 지 오래고 우리 아버지를 집 나가게 한 건 우리 엄마거든. 우리 엄마 진짜 어마무시한 분이야. 나는 지금도 엄마가 내 이름 앞에 성을 딱 붙여서 부르면 다리가 후들거리며 떨려. 그래서 너랑 너무 결혼은 하고 싶은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시집살이가 있을 것 같거든. 그거 생각하면 선뜻 결혼하자는 말도 못하겠고 그래.
순간 조금 어이가 없으면서도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킬 것 같은 엄마더라도 보통 아들이 우리 엄마 시집살이가 심할 거라고 여자한테 미리 이렇게 경고하듯 말하는 건 드문 일이잖아요. 이 남자가 자기 성찰과 자기 엄마에 대한 현실 파악이 지나치게 잘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저를 떨어내야 하는데 어떻게 떨어내야 될지 몰라서 수를 쓰고 있는 건지 그것조차도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기 솔직하게 말해줘. 혹시 내가 싫은데 내가 안 헤어지겠다고 혹시 내가 당신한테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을까봐 일부러 어머님 핑계를 대는 거면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데 정말로 어머님이 그렇게 이상하신 분이고 뭔가 아버님도 도망가게 할 만큼 무서우신 분이라면 나는 그냥 그거는 참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나 생각보다 삶에 대한 맷집이 강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상상하는 거 그거 이상일 거라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님이 자식 교육에 대해서 엄청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적극적이셨는데 그나마 아들인 남편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싸고 돌아서 조금 보호를 받았지만 위에 누나는 문제집 풀다가 조금만 조는 것 같아도 어머님이 회초리로 사정없이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입시가 코앞인 고등학교 이럴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그 어린 나이 때부터요. 계속 참고 버티던 누나는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자기가 어떻게 하든 먹고 살겠다며 도망치듯 해외로 유학을 가버리고 지금까지도 1년에 한 번 연락을 할까 말까 한 채 남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고작 고등학생밖에 안 됐을 건데 어떻게 혼자 유학을 가? 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찾았는지 유학원 연결하고 홈스테이 찾아서 다 결정해 놓고 집 나간 아버님 찾아서 사인 받고 돈 좀 받아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아마 그렇게 살다가는 너 죽겠다 싶어 보낸 것 같다면서 어머님은 누님이 비행기 타는 그때까지도 자기 딸이 외국 가는 걸 모르셨대요. 외국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한 어머님이 아버님 찾아가서 폭력을 휘두르시는 바람에 유치장에도 며칠 계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떠난 누님은 해외에 머물면서 아르바이트해서 학비 벌고 베이비시터도 하면서 돈 벌어서 학교 다니고 독립했다네요. 처음 해외 나간 5년간은 어느 나라로 간 건지 어디서 살긴 하는 건지 아무도 몰랐대요. 5년 뒤에 연락 와서 캐나다에 있는 대학 들어갔고 캐나다서 살고 있다라는 말만 전하고 또 연락을 끊으면서 그 정도로 독하게 엄마를 떨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좀 무서웠습니다. 대체 어머님이 어떤 분이길래 남편도 고개를 저으며 절레절레하고 남편의 누나도 도망까지 갔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과연 내가 그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무서움보다도 혼자가 싫다는 생각이 더 강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님이 아무리 무섭다고 한들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 무섭다고 당장 지금 이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저는 언제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랑 가정을 어떻게 꾸릴지도 모른 채 그냥 외롭고 쓸쓸하게 늙어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 1, 20년 조금 고생한다 치자. 살아보니 10년이 그렇게 긴 세월 아니더라 라는 생각을 하며 결혼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다 견딜 수 있을 거라는 오만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괜찮다고 딱 잘라 얘기를 했죠. 다만 딱 한 가지 어머님이
내가 고아라는 것 때문에 싫어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세상에 남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굉장히 씁쓸하게 웃으면서 아마 고아라서 좋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고 물었습니다. 보통 고아라고 하면 다들 조금 망설이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좋아할 거라니 의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글쎄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왔습니다. 친정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시집살이 시킬 수 있잖아. 아마 우리 엄마 고아라서 더 대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다고 좋아하실 수도 있어. 우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더라고요. 저 사실 은근히 걱정했었거든요. 제가 언젠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집 부모가 나는 네가 고아라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참 그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고아라서도 반겨주신다고 하면 저로서는 그 결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시집살이 마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해서 크게 느끼지 못한 시어머니의 성격은 일단 결혼해서 같이 살고 나니 하나둘 확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뭘 걱정했는지 매일매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뭐랄까, 어머님은 조선시대의 사대부집을 표방한 그냥 까다롭고 못된 시어머니의 전형 같은 분이었습니다. 예의범절은 엄청 차리시면서 그게 본인이 귀찮은 예의범절은 악법이고 본인이 조금 무대받을 수 있거나 유리할 것 같은 건 누구나 지켜야 되는 절대절명의 예의범절인 이중잣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심심한 본인이 심심함을 잊을 수 있는 좋은 법이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요. 어른들이 덕담하면서 세뱃돈 주는 거는 당신 돈이 나가니까 악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만 하고 사시는 분이었던 거죠. 게다가 누님이 안 계시니 집에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아들을 얼마나 싸고 도시면서 저를 괴롭히시는지 결혼 한 달 만에 그만 쓰러지고 몸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안쓰러워하는 남편 옆에서 시어머니 펄펄 뛰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보살핌 못 받은 티가 난다며 젖백 옳고 어릴 때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서 골골 한다나요? 그러면서 고작 한 달 살림했다고 이렇게 쓰러지는 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기 결혼이라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헤어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가 쓰러져서 수액 맞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헤어지라고 하시는 게 말이 되나요? 여튼 그런 분입니다. 아, 저는 결혼도 시어머니 잔치에 곁다리로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딱 결혼식 날을 잡았는데 그 날짜를 보시고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잡은 날이 어차피 내 환갑 한 달 전이니 그냥 이때 내 환갑 잔치를 하는 게 낫겠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너 부모 형제 친척 다 없고 친구도 없다며. 어차피 우리 쪽 손님만 올 건데 드레스 떨쳐입고 입장하는 거 그게 뭐 중요하니? 청첩장은 돌리고 잔치 중간에 그냥 너희 같이 입장해서 인사해라. 남편도 펄쩍 뛰었지만 어머니 못 이겼습니다. 결국 저희 결혼식은 청첩장만 돌린 무늬만 결혼식이었고요. 실상은 어머니 환갑으로 치러졌습니다. 손님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셨는지 그냥 결혼식인 줄 알고 참석하셨다가 허겁지겁 환갑 축하금 내고 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신부 입장이라고 남편 손잡고 들어가는데 세상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무슨 환갑잔치 화동이 된 느낌이고 이게 결혼식인가 싶고
사람들도 너무 어이없게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박수치는 게 느껴지는 것이 그렇게 창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끝나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겸사겸사 안 했으면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 환갑 치르느라 고생했을 건데 자기처럼 배려하는 시어머니 없을 거라나요?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남편에게 들은 바가 있어 그냥 속에서 부글거리는 거 꾹 참고 넘겼습니다. 그 정도로 제멋대로이신 분이니 제 삶이 뻔했죠. 게다가 아이도 안 생겨서 정말 하루하루 와, 이게 지옥이구나 싶은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놓고 폭언을 하시지는 않았는데요. 한 번씩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주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어머님이 던지신 물건에 맞아서 찢어지고 멍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를 진정시킬 수 있는 건 남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문자로 몰래 불러내곤 했었는데 글쎄 남편이 와서 그 모든 걸 수습하려는 순간이 오면 시어머니가 저한테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고작 이딴 일로 일하고 있는 애를 불러 챙겼냐. 네가 뭔데 내 아들을 함부로 불러내느냐 이러면서 저한테 정말 온갖 못된 소리를 다 하시곤 했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너희 애도 안 생기는 거 그냥 다 내가 손주 포기할 테니 한 방에서 같이 자자며 저희 방으로 들어와 남편 옆에 떡하니 자리 잡고 주무시는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겨울에 추운 날이면 집에 보일러 다 돌릴 필요 없다며 저희 방만 보일러 틀고 따뜻한 아들 체온 느끼면서 주무시겠다고 거의 매일 저희 방으로 오셔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차가운 곳으로 밀어버리고 남편 옆에서 잠드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제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어머님한테 한 번씩 바른 소리 해가며 저를 아껴주는 남편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원하면 지금이라도 분가를 하겠다고 말하고는 했는데 세상에 남편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으신 시어머니가 스스로 세상을 저버리시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인생 아들 보고 살았는데 아들마저 자기를 떠나려 하니 살 필요가 없다면서 말입니다. 간신히 일찍 발견해서 살려는 냈지만 그 이후로 저는 너무나 충격이 커서 남편한테 다시는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내가 힘들어 죽어나가더라도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분가선언에 스스로 세상을 저버리실 마음을 먹으시는 분이니 어떻게 그걸 시도하겠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가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몹시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외국에 사는 누나가 들어올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결혼식 때도 안 온 누님이 대체 왜 들어오시냐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들어오라고 몇 달째 채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님이 얼마 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좀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당분간 수술에 간병해 어머니를 옆에서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간 겁이 더럭 났습니다. 평소에 아프지 않을 때도 버티기 힘든 분인데 편찮으신 상황에서는 대체 얼마나 더 사람 피를 말릴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시어머님이 저한테는 간병을 안 받고 누나 들어오라 그래서 누나한테 받겠다고 했다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왜냐고 물었더니 한숨 푹 쉬면서 그러는 겁니다. 저기 내가 고백할 게 하나 있어. 그러면서 남편이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을 하나 하더라고요. 글쎄 저희가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무지했던 거죠. 같이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몰랐고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당연히 남편이 한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어머님이 혼인신고 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러다가 이혼하면 괜히 재산만 뺏긴다며 자기 죽고 나서 저한테 재산 한 푼이라도 갈 생각하면 죽어서도 귀신 될 것 같다고 그러셨다나요? 애나 생기면 그때나 혼인신고 고려하고 그 전에는 그냥 살라고 엄명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것도 너무 어이없었는데 간병을 하지 말라고 한 건 더 기막혔습니다. 아니, 어디서 듣고 오셨나 보더라고. 이게 사실혼 관계인 며느리가 간병하고 그러면 그게 또 법에서는 재산 분할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런가 봐. 그런 여지 안 남기신다고. 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은 착하고 순한 게 아니라 천하의 상, 병신, 등신, 머저리 쪼다였다는 걸요. 어머니를 무서워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의 꼭두각시였던 거죠. 저도 모르게 뻗쳐오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남편이냐, 아니 우리가 결혼한 적도 없으니 그럼 이대로 갈라서자고 펄펄 뛰었죠. 그랬더니 또 울며불며 잡대요. 자기는 저 없으면 안 된다나요? 그러면서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바로 혼인신고 하자고. 자기도 몇 번이나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니 몰래 하려고 했는데 글쎄 그 지독한 노인네가 한 달에 2번 등본을 떼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머니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도저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솔직히 당장 갈라서게 되면 막말로 이혼 아니라서 재산도 없이 알몸으로 쫓겨나게 생긴 건 저거든요. 원수 같은 남편이지만 그래도 참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속에서 부글부글 가마솥처럼 화가 끓어넘쳤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누님은 들어오라 한다고 들어오신대? 인연 끊고 사셨다며. 그 사정이야 모르지 뭐.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만나려는 건지. 남편은 지은 죄가 있어서인지 눈도 제대로 못 보고 말을 흐리더라고요. 자기 누나가 왜 오는지도 모르고 대체 자기 엄마가 왜 저러는지도 모르고 제 마음과 상황은 더 모르고 저 인간이 아는 게 있나 싶은 마음에 속만 터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글쎄 저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자기 누나 좀 데리러 공항에 나가달라고 하대요. 제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오냐며 너 지금 그런 걸 나한테 부탁할 정신이 있냐며 펄펄 뛰었더니 또 기가 푹 죽어서 그날 도저히 회사를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쩌겠어요. 세상 제일 바보, 대한민국 공식 호구인 제가 또 공항에 나갔죠. 정말 어색하게 테레사 김이라고 쓰인 종이 한 장을 들고 서서 두리번거리는데 싸늘한 표정의 여자가 저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안 그래도 출국장 앞에 우뚝 서서 저를 한참 노려보듯 바라보고 있길래 대체 저 여자가 왜 저렇게 나를 빤히 보나? 혹시 저 사람이 신우이인가? 하던 참이었거든요. 내가 테레사 킴이에요. 처음 보네요. 병원으로 바로 가죠. 등골이 다 서늘하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자기 동생이랑 결혼한 여자면 제가 올케잖아요. 적어도 결혼식에 못 와서 미안하다. 처음 만나 반갑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세상 무슨 벌레 보듯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너무 싸늘하게 굴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 신우이를 데려다 줬는데 거기서 저는 또 한 번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10수년 만에 보는 딸한테 한 1000마디가 뭐였는 줄 아세요? 몸 관리 안 하니? 살이 많이 쪘다. 그런데 신우이도 강적이더라고요. 그 말에 대꾸 한 번 안 하고 간호사한테 어머니 상태 묻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호텔 좀 데려다 줘요. 내일부터는 내가 알아서 움직일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간다 어쩐다 말도 없이 훅 병원을 나가버렸습니다. 몹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신우이와 어머니의 대치는 살벌하게 계속되었고 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말도 걸지 않는 신우이의 태도도 꾸준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신우이가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니까 뭐라? 어머님이 절 불러대서 괴롭히는 걸 덜 하시는 거예요. 뭐랄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 싸움에 새우가 안중에도 없어진 그런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시어머니 병세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일신이 편안해지는 기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목 놓아 아들 찾는 어머니 때문에 병원에 매여 헤어나오지 못해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었지요. 누나랑도 어색하고 어머니는 힘드니 그 멍청한 인간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난 후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쉬움의 세상 끝 못 놓으시는 얼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는 정말 간단했어요. 당연히 멍청한 제 남편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멍하게 있었고 시누이가 진두지휘에서 제일 작은 빈소, 가장 빠른 발인, 근처 제일 싼 화장터, 지방의 아주 구석진 납골당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중에 저는 한순간도 끼지 못했어요.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끼지 않아서 너무 편한데 안 끼워주니 서운하고 섭섭한 기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상등신 제 남편은 제 눈치 보랴 누나 눈치 보랴 아주 눈 굴리느라고 사팔뜨기가 되기 직전이고 세상 쌀쌀맞은 시누이는 저한테 말 한마디 안 걸고 그 모든 걸 다 처리해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혼인신고 하겠다고 했었지만 어째 느낌에 그 인간이 안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장례 끝나고 이것저것 정리할 시간이 되니 평생 멍청한 얼굴로 순하게 굴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겁니다. 자기도 이제 기 좀 펴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나요? 그러면서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고 제가 결혼하면서 해온 것도 없고 결혼하고 돈 벌어 기여한 것도 없으니 나눠줄 것은 없다. 하지만 그간 산 세월이 있고 고생한 건 인정하니까 월세방 하나는 구해줄 테니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뒷골이 서늘하고 등줄기에 땀이 쭉 나더라고요. 이 인간이 결국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는구나 하며 분노가 차오르던 그때 신우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을 정말 입을 털듯 펑펑 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닮아 하는 짓도 사람 꼬라지 아니라는 둥,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는 둥. 고스란히 맞고 있는 남편도 어이가 없었지만 새삼 제 편을 들며 화를 내는 신우이의 행동이 더 이해가 안 돼서 멍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우이가 저를 보더니 펑펑 울면서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고마웠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준 빵도 우유도 쪽지도 그게 날 살렸어. 정말 평생을 두고 고마워했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나 지연이야. 너랑 학교 같이 다녔던, 늘 학교 건물 뒤에서 얼굴 마주쳤던. 그제야 오래전 그 언니가 떠올랐습니다. 늘 멍이 들어있고 힘들어 보였던 그 언니가 바로 신우이였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눈만 크게 뜨고 입을 막은 채 한마디도 못하고 서 있었고 남편 놈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맞은 곳을 문지르며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언니는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공항에서 첫눈에 알아봤어.
그런데 말 걸고 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동안 필사적으로 모른 척했어. 미안해. 그리고 이건 우리 엄마 사망보험금 일체랑 이 집 판 돈 전부야. 우리 아빠 아직 살아계시고 엄마 아빠 이혼 상태 아니라서 엄마가 일군 재산 다 아빠한테 가거든. 그거 내가 받아왔어. 이거 네 거야. 저 자식이랑 서류상으로 합친 거 아니라며? 저 등신이랑 살면서 인생 발목 잡히지 말고 이거 가지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캐나다 와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으면 나한테 와도 돼. 저는 너무 놀라 그 봉투를 받고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자 시누이가 남편 뺨을 목이 돌아가게 내리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는 건 내 놈 하는 짓에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네가 사람 새끼야?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른 시누이가 주저앉은 저를 일으켜 세워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똑똑하게 살아, 응?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네 언니야. 가족이라고. 너도 나도 가족 없으니 우리가 자매처럼 그렇게 살자.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서로의 아픔을 눈으로 주고받던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만난 걸까요? 저는 언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저 멀리로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 나 언니 따라갈래요. 정말 그래도 돼요? 시누이, 아니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따스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 언니 생겼어요. 그리고 그 언니랑 이제는 평생을 같이 할 겁니다. 우리 자매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왔어요 톡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실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